안녕하세요, 수란입니다. 고백성 미니 특강. 오늘 저는 나에게 블로그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강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95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직장인의 삶을 살았고, 2014년에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하면서 자영업자의 길에 들어섰고, 2018년부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자영업자일 때도 블로그에 도움을 받았고요. 또 자영업자에서 또 디지털 노마드로 오는데도 역시 블로그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블로그가 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군산이거든요. 군산에서 여성 쉐어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 하면 백사장과 야자수 아래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 막 그런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제가 동남아의 그런 근사한 휴양지에 있으면 좋으련만 저는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인테리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노마드죠. 자, 제가 창업의 목표로 삼았을 때, 직장에서 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창업 목표로 삼았을 때, 창업했을 때 저의 목표가 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 벌기였었어요. 이런 목표를 잡게 된 이유는 저의 그 마지막 회사 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죠. 그 마지막 직장에서의 그 한 2년, 채 3년을 못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제 직장 생활 통틀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연차가 많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니까 점점 더 오랜 시간을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자랐고요. 베이비시터의 손에서 자랐고, 또 입주 도우미, 그런 분들 손에서 자랐는데, 마지막에 그 끔찍했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아이들을 볼 시간조차도,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조차도 부족하니까 정말 내 사업을 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창업의 목표를 나는 주 20시간만 일하겠다라고 하고 목표를 300으로 잡았습니다. 300이라는 금액은요,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4인 가족이 살기 위해서 제가 집에 가져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도로 일하고 딱 요만큼만 벌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사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저의 그 목표를 이뤘죠. 그 목표를 이루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으로서의 저 블로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70% 이게 뭐냐면요, 2014년에 제가 게스트하우스 창업했을 때요, 블로그를 통해서 온 예약이 전체 예약의 70%에 달했었어요. 좀 넘었을 거, 70%가 심지어 좀 넘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서촌에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블로그가 후기가 쌓이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블로그가 제 게스트하우스를 알리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닷컴, 호텔스닷컴 이런 데다가도 다 방을 팔았거든요. 그런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많게는 18%, 20%까지 뛰어가요. 근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온 예약은 다이렉트 예약이니까 수수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야말로 제가 20시간이라고 300만원 벌겠다는 저의 그 창업 목표를 이루게 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무슨 얘기를 썼냐면요, 이 블로그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2014년 6월 8일에 올린 글이네요. 보시면 라디오, 제가 이 라디오를 대만에서 직구했거든요. 이 라디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썼어요. 왜 이 라디오를 샀는가? 왜냐하면 내가 자리한 곳이 서촌이고, 서촌이란 곳이 좀 올드하고 좀 시간이 멈춰진 듯한 그런 느낌을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최신형 뭐 오디오나 스피커보다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채널을 맞추는 이런 식의 라디오가 필요하다, 또는 이게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분위기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글도 올렸었어요. 제가 아침에 손님들한테, 게스트들한테 한식을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 한우로 국을 끓였어요. 한우로 소고기 묵국을 끓였어요. 늘 통인시장에서 한우 국거리를 사다가 끓였는데, 요번에는 두레생협에서 무항생제 소고기를 사다가 뭐 한번 끓여보겠다, 뭐 이런, 끓여보니까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썼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런 책이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내가 왜 하필 이 책을 선정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뒀는가? 왜냐면 서촌에, 이 작가가 서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또 서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선정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비치해 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죠.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없었죠. 지금도 없고요.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이 소품과 물건들을 준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이러는 건지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 준비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예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그 진상 게스트잖아요. 진상 게스트를 저는 거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진상 게스트라고 할 만한 분이, 그런 것도 사실 이런 블로그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하나하나 구석구석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매만지는 공간은 게스트들도 그것들을 알더라고요. 그걸 또 존중해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죠. 여기 보시면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왔던 그 손님들 국적인데요. 그리스가 빠졌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손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제 신상에 이제 변동이 생기죠. 2016년 12월 달에 건강 막판에 12월 말에 허겁지겁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상 통보를 받고요. 다시 조직검사를 하고 자궁경부암으로 확정 판정을 받아서 2017년 2월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결국 폐업을 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종손 며느리예요. 이렇게 밥과 국과 나물과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제자가 13번입니다.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힘들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었고, 손님들도 즐거워했고, 저도 손님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마티즈 그림처럼 되는 거죠.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몸은 처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는 조금 쉬워서 될 일이 아니고 문을 좀 닫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폐업 이후로는요, 저 사실 별로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렇긴 했는데 그냥 블로그 생활도 뜸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를 보면 저의 이제 삶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2016년 12월 달이 마지막이죠. 그리고 2017년 4월인 거예요. 무려 한 5개월 정도를 블로그에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4월 달에 겨우 3개 쓰고요. 한 달 동안 3개 쓰고요. 5월 달에 3개 쓰고요. 6월 달에 3개 쓰고요. 뭐 이런 식인 거죠. 한 달에 3개. 그냥 아예, 이게 6월 6일에 제가 게스트하우스 정리하다 폐업한다고 공지 올렸던 글입니다. 그냥
블로그가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일주일에 한 개를 쓰기도 저게 되게 버거웠던 거죠. 그러다가요, 이렇게 띄엄띄엄 글을 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9월달에도 한 달 동안에 두 개밖에 안 올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10월 10일부터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블로그 30일 글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예, 미셸님이 하시는 거였고요. 5만원. 네, 5만원. 보증금 5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매일 글을 써서 미션을 달성을 하면 5만원이란 보증금을 돌려받고요. 안 그러면 5만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뭘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블로그 글 쓰는 건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기운 없이 누워 있다가도 밤 11시, 막 10시, 11시 되면 이게 12시 전에 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허겁지겁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는 그렇게 생활을 해서 결국 30일 글쓰기를 성공을 하게 되죠. 자유의지님도 이때 저랑 같이 글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100일 글쓰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100일 글쓰기는 또 30일이랑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맛집이라든가 뭐 일상글 이런 걸로는 100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3월 16일에 시작했죠. 조회수 되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 시리즈를 쭉 썼죠. 지금 이게 시리즈가 34편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컨텐츠를 썼다 보니까 강의하셔도 되겠어 해서 저는 강의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내 블로그의 콘텐츠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강의, 뭐 라디오 방송 출연, 또 지금 또 책을 쓰고 있죠. 책도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 팟캐스트에 초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입니다. 쉐어하우스 얘기도 또 해야죠. 쉐어하우스는 제가 쉐어하우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쉐어하우스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쉐어하우스 글을 올린 건요. 이렇게 여기 매물 소개. 제가 블로그로 집을 팔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아니 이거 뭐 집이라도 팔아야 될까? 이거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블로그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하던 서촌에 방 3개짜리 빌라의 매물 소개를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블로그를 통해서 집을 팔았죠. 저는 부동산에 가서는 계약서만 썼어요. 블로그가 제 집을 팔아준 1등 공시입니다. 근데 그 집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던 집이잖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요. 조회수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막 댓글도 막 많이 달리고요. 질문이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라고요. 사실 그때 집을 내놨다고 해서 집 보러 오신 분들이 집을 보러 온 분도 있었지만 쉐어하우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먼저 했던 사람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집 보여준다면서 창업 상담을 막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블로그 콘텐츠가 쌓이니까 이것도 쉐어하우스도 또 창업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제가 쉐어하우스하고 에어비앤비 강의하고요. 또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의 제일 중요한 또 인테리어도 이거를 또 따로 빼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강의까지 제가 또 3가지 강의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게 전 진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정말 블로그가 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막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정말 제가 집에서만 있던 사람이 하게 된 게 저 스스로도 되게 대견하고요. 블로그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또 고마운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서요, 그 이웃분들한테 되게 고맙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런 게 진짜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잘 아시죠? 제 블로그 이웃 중에 보면 그 자기혁명 캠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구본형 선생님 책을 읽고 후기를 많이 쓰세요. 아마 자기혁명 캠프에 이 책이 필독 도서로 아마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한 저도 이걸 되게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고 구본영 선생님 책은 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되게 자기 개발의 어떤 그 직장의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큰 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환갑도 되기 전에. 그 이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그냥 원래 폐암이 아니고요. 다른 기사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가 폐암으로 전이가 돼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잖아요. 암 자체가 또 쉽게 빨리 발견할 수 있고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치료에 대한 예후도 되게 좋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갑상선 암에서 치료가 된 줄 알고 있다가 폐로 전이가 돼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다른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지금은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 괜찮아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보통 암은 5년 생존을 얘기를 해요.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정기 검진을 받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나은 줄 알았지만 다른 데로 전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본영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분의 마지막과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표로 삼는 게 있다면 암 환자의 역설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암 걸린 사람이 오히려 수술 후에 자기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건강에 잘 산다라는 이게 일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내가 암 환자의 역설을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어야겠다라는 게 저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죠. 블로그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암 얘기 나온 김에요.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져요. 그래서 20, 30대 직장 가입자의 피부영자와 지역 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자궁경부암 발견을 하게 됐던 게요, 국가건강검진 때문이었어요. 사실 직장에 다닐 때는 단체로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자영업자가 되고 나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래서 한 번 빼먹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말에 막 허겁지겁 12월 말에 막 12월 막 한참 지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요. 병원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2박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초기에 발견하고 얼마나 가벼운 수술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검진 만약에 작년 연말에 못 받으셨던 분이면 1월달에 꼭 받으시고 국가에서 주는 이런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이웃이 이제 5,000명이 거의 다 되어가요.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사실 이웃이 많다고 할 순 없죠. 5,000명 정도로는. 제가 의미있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제 블로그에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어요. 100만 뷰 넘은 지가 좀 됐죠. 분산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아마 작년 연말 아니면 올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만 뷰 달성! 막 이래서 막 이벤트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네, 너무 바쁩니다. 그래도 좀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축하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블로그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다 각자의 또 의미가 또 다 있잖아요. 또 블로그를 통해서 또 오백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찾아가고요. 또 나만의 컨텐츠를 찾아서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